나는 김지현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 회계사사무소에서 세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장남 강준혁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양가 가정이었다. 시어머니 이미숙 씨는 주부로 집안일을 책임지고 준혁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평소에는 온화한 남편으로 보였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고 저축도 꾸준히 쌓았지만 큰 부는 없었다. 7년 동안 싸움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는 채 평온한 듯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평온이 영원할 줄 알았다. 결혼 기념일 일주일 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고 준혁은 기념일 선물로 나에게 작은 반지를 사왔다. 지현아, 이 7년 수고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눈빛은 약간 흐릿했다. 나는 그가 최근 프로젝트로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것을 의심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절반쯤 진행될 무렵 준혁이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으며 다음 순간 그는 의자에서 쓰러졌다. 준혁아, 준혁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응급차가 병원으로 질주했고 CT 촬영과 혈액검사가 이어졌다. 1시간 뒤 신경과 박 교수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가족분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뇌 속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어떡해요? 우리 준혁, 아직 젊은데. 나는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악성 뇌종양. 그 단어가 귀에 맴돈다. 준혁이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가 평소 나에게 해준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실에 갔을 때 준혁이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허약해졌고 목소리도 낮았다. 지현아, 이거 받아. 그는 베드사이드에서 서류 뭉치를 건네줬다. 나는 손을 뻗어받았고 그것이 이혼 동의서라는 것을 알았다. 의사가 말했어. 최대 반년밖에 안 된다. 준혁은 목소리를 삼키며 말했다. 나 때문에 너의 앞날을 막고 싶지 않아. 이혼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저축해둔 돈은 모두 내 이름으로 옮길게.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울며 덧붙였다. 지현아, 너는 이해해줘. 준혁이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너는 젊으니까 다시 행복한 삶 살아야 해. 나의 손이 떨렸다. 이혼 동의서의 서명란을 바라보며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하지만 준혁의 희망과 시어머니의 애원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었다. 문서 서명할 때 손이 계속 떨려서 글씨가 잘 안 나왔지만 결국 김지현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준혁은 나의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띠었다. 고마워, 지현아. 그날부터 나는 회사를 휴가했고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에는 밥을 차려가고 점심에는 시어머니와 돌아가며 간호를 하고 저녁에는 준혁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때때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꿈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는 모든 저축을 꺼내서 의사가 추천한 수입의약품을 사들였고 심지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기도 했다. 그가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걸 해줬다. 이혼 절차가 끝나는 날, 나는 병원 식당에서 시어머니에게 커피를 사주었다. 어머님, 이제 절차는 다 끝났어요. 준혁 씨 돌보는 일, 제가 계속 할게요. 시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현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혼 절차가 완료된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에서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여 병원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어제 시어머니가 말한 착한 아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나는 그저 준혁을 잘 돌보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나를 막았다. 김지현 씨, 강준혁 씨는 방금 복도로 나갔어요. 약을 먹고 좀 걸어 다니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갈비탕을 보온병에 넣고 복도로 걸어갔다. 병원의 복도는 항상 사람이 많고 시끄러웠지만 오늘은 특히 조용해 보였다. 나는 준혁의 모습을 찾아 왼쪽 복도로 갔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익숙했다. 병원에 왔을 때 몇 번 만난 신경과 박 교수의 딸,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고 가끔 준혁의 병실에 와서 안부를 묻기도 했다. 오빠, 어때? 이 계획 정말 완벽했어. 수진이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내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준혁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그 목소리는 병실에서 들었던 허약함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김지현아, 평생 순순히 살다가 죽을 놈이라 늘어날 줄 알았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나는 몸을 움츠려 소방 통로 안으로 숨어들었다. 소방 통로의 철문 틈새로 위층 계단을 바라보니 준혁이 수진이를 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그의 팔은 튼튼하게 수진이의 허리를 감고 있고 얼굴에는 병환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 아파트와 저축금은 정말 그녀에게 주는 거야? 수진이가 입을 떼고 묻자 준혁이 웃음을 쳤다. 주나 봐. 그건 임시적이야. 법률적으로 악성 뇌종양은 중대 질환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나중에 김지현이 재산을 따돌리려고 해도 인격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받아 승소율이 거의 없어. 와, 오빠 정말 똑똑하네. 그럼 5천만 원은 내 계좌로 잘 들어왔어. 아빠도 모르게 병리 결과를 조작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다시 준혁에게 키스했다. 5천만 원. 병리 결과 조작. 그 말들이 나의 머리를 돌고 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의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럼 아빠의 유산은?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 순간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3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을 바꿨어. 원래는 나에게 주는 180억 원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나의 자녀의 합법 배우자에게 준다고 바꿨어. 그래서야 이혼을 시켜야 하는 거지? 김지현 씨가 있으면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180억 원. 그 숫자가 마치 천둥처럼 나의 머리를 때렸다. 3년 전 나는 준혁의 서랍 속에서 한 통 DNA 검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다. 강민석, 재벌 강씨 집안의 초대 회장, 과 강준혁, 혈연관계 99.9%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나는 물어봤지만 준혁은 오래전 아르바이트 할 때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라 쓸모없는 거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이 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장난감, 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걸림돌이었을 뿐. 소방 통로의 벽이 차갑다. 나의 온몸이 그 차가움을 흡수하고 있었다. 지난 6달 동안 흘린 눈물, 모든 저축을 쓴 수입의약품, 부모님에게 빌린 돈, 밤새도록 지키는 병실. 이 모든 것이 다 속임수였다. 시어머니의 매일의 울음도, 준혁의 꿈속 속삭임도 모두 각본에 따른 연기였다. 나는 손가락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나도 모르겠다. 위층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혼란도 슬픔도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심장을 채웠다. 나는 천천히 소방 통로에서 나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있지만 눈동자는 예전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선명했다. 나는 물을 받아 얼굴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이 더욱 차분해졌다. 갈비탕을 들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나는 미소를 만들었다. 그 미소는 눈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준혁 씨, 기다리셨어요. 갈비탕을 끓여왔어요. 병실 문을 열자 다시 허약한 표정을 짓는 준혁이 보였다. 나는 그 앞에 갈비탕을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다. 준혁은 나가 건네는 갈비탕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했다.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평소보다 국물이 진하네. 나는 미소를 짓고 숟가락을 건네주며 어떻게든 준혁 씨가 맛있게 먹어야 몸이 빨리 나아요. 내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었다. 어머님, 준혁 씨가 오늘 갈비탕을 좀 먹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봐요. 정말. 그럼 좋아. 시어머니는 안도하며 손을 모으고 준혁에게 말했다. 지현아가 이렇게 잘 돌보아 주니까 너도 힘내야 해. 그는 천천히 갈비탕을 마시며 끄덕였다. 나는 그의 입을 닦아주고 의자에 앉아 어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때 좀 나아지길 바래요. 라고 말했다. 준혁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복구했다. 그래, 잘 들어들게. 오후 3시, 시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오라고 했고 병실에는 나와 준혁 둘만 남았다. 그는 조금 잠 좀 자고 싶어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 나는 그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호흡이 평온해진 것을 보고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에서 박탐정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그는 나의 회사 클라이언트 중 하나였고 특히 개인정보 수집과 증거조사에 능숙한 사생 탐정이었다. 나는 복도 끝 화장실로 갔고 박탐정을 호출했다. 박탐정, 부탁할 게 있어요. 강준혁이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아주세요. 특히 그의 아버지인 강민석 씨의 유언장 내용과 강 씨 가족의 변호사 연락처가 필요해요. 김 씨, 이건 좀 민감한 정보인데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강민석 씨는 재벌 강 씨 집안의 초대 회장이시죠? 그분의 유언장이 최근에 수정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박 탐정이 내일까지 초기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때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준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결코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게 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가방 안에는 건강보험 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 속에는 여러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중 김 변호사라고 적힌 번호가 눈에 띄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번호를 촬영했다. 저녁, 나는 집에 돌아갔다. 아파트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곧 준혁이 이전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방 안을 살펴보며 개인 물건을 수습했다. 서랍 속에서 3년 전 본 그 DNA 검사 보고서를 찾았다. 노란색 폴더에 넣어둔 채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강민석 강준혁 혈연관계 확인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준혁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였다. 나는 폴더를 가방에 넣었다. 이틀 뒤 박 탐정이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 강민석 씨의 유언장은 3달 전 수정되었습니다. 원래 상속인은 강준혁 씨였지만
수정 후에는 강준혁 씨의 합법적인 배우자에게 180억 원이 상속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속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상속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단, 이혼이 상속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씨 가족의 법률 대표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이재호 변호사. 그 이름은 금융법률계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다. 나는 즉시 그의 법률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예약을 잡았을 때 이 변호사는 강 씨 가족의 사안과 관련된 분이시군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 나눠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다. 준혁은 오늘 기분이 좀 좋아서 수진이가 와준다고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 좋아요. 수진이 씨가 와주면 준혁 씨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었다. 그의 눈에 기쁨이 보였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 1시, 박수진이 병실에 왔을 때 나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야 해라고 말하며 나왔다. 복도에서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문틈을 통해 아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오빠, 이혼 절차도 끝났고 이제 유산만 기다리면 돼요. 그때 우리 새 집을 강남에 사고 싶어. 그럼 금방이야. 이재호 변호사한테 연락했는데 유언장 처리가 거의 끝났다고 해. 김지현 씨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 거예요? 유산이 들어오면 바로 해. 그녀가 안 보이는 데서 크게 해줄게. 나는 녹음을 멈췄다. 이 대화가 바로 그들의 사기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나는 이재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나섰다. 오늘 나의 복수는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재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는 서울 중구의 고급 오피스 타워에 위치해 있었다. 리셉션에서 내 이름을 전하자 곧 비서가 나를 안내해 주었다. 회의실은 넓고 심플하게 꾸려졌었고 창밖으로는 남대문 시장의 바쁜 풍경이 보였다. 이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일어섰다. 그는 약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안경 뒤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김지현 씨, 반갑습니다. 강준혁 씨의 사안과 관련해서 오셨죠?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악수하고 앉았다. 이 변호사님, 강민석 선생님의 유언장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강준혁 씨의 전부인데 그가 거짓말로 병을 앓고 이혼을 시켰어요. 나는 DNA 검사 보고서, 휴대폰의 녹음 파일, 그리고 박탐정이 보내준 유언장 초안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변호사는 천천히 각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평온했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 유언장을 읽은 후에는 점차 진지해졌다. 김 씨, 이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강준혁 씨가 박수진 씨와 함께 병리 결과를 조작하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혼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네요. 그는 펜을 꺼내 유언장의 부속 조항을 가리켰다. 여기 기혼이 상속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라는 문구가 있죠. 이 조항이 바로 김 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나는 긴장하며 묻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강준혁 씨가 병을 가장했다는 의학적 증거. 둘째, 그가 박수진 씨에게 돈을 준 증거. 문서 셋째, 이 모든 것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증거. 현재 김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과 DNA 보고서는 3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의학적 증거와 돈을 준 증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박수진 씨의 아버지는 병원의 신경과 교수이시죠.
그가 병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병리 보고서나 그가 직접 결과를 바꾼 흔적 등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은 금융기관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증거를 구하려면 법원의 검색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즉시 박탐정을 연락했다. 박탐정, 부탁이 있어요. 박수진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해 주세요. 특히 강준혁 씨가 그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의 진짜 병리 보고서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씨. 3일 안에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화를 냈다. 지현아, 어디 갔어? 준혁이 너를 찾았어. 죄송해요, 어머님.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좀 챙겨왔어요. 나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준혁은 나를 보고 묻었다. 무슨 물건? 준혁 씨가 좋아하는 편지와 사진이었어요.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그의 눈빛이 살짝 불안해졌지만 곧 고마워라고 말했다. 저녁, 나는 아파트에 돌아갔고 개인 물건을 전부 정리했다. 옷, 책, 기념품 등을 박스에 넣고 친구의 집으로 옮겼다. 아파트는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곳은 단지 강준혁이 나를 속이는 장소일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민국의 싱가포르 투자 이민 신청서를 제출했다. 180억 원은 싱가포르 투자 이민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액이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 날 뒤, 박탐정이 큰 소식을 전했다. 김 씨,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준혁 씨가 지난달 박수진 씨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병원 비용시라는 이름으로 보냈고 그 금액이 바로 병리 결과 조작 비용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내부 인력으로부터 진짜 병리 보고서도 얻었어요. 강준혁 씨의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증거들을 이메일로 보냈다. 나는 즉시 이재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변호사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학적 증거, 돈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음성 증거까지요. 그럼 준비는 완벽합니다. 강준혁 씨가 유언장을 인정하고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증거로 볼 때 우리의 승소율은 90% 이상입니다. 나는 병원에 갔을 때 준혁이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현아, 내일 수진이와 결혼식을 할 거야. 너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그가 마치 나에게 관대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축하해요, 준혁 씨. 내일은 바쁘지만 마음으로 축하할게요. 그는 기뻐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내일 그의 꿈은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기다려봐, 강준혁. 너가 내게 한 모든 걸 배상받을 시간이 곧 올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이재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에 다시 왔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나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리셉션 직원이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안내해 주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 변호사가 이미 테이블 위에 두께 있는 서류 뭉치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 오늘은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서류를 나에게 밀어줬다. 이것은 강민석 선생님의 최종 유언장 공증본과 상속권 인증서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내일 오전 10시에 180억 원이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나는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상속인 김지현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긴장했던 어깨가 살짝 놓였다.
강준혁 씨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죠? 이 변호사가 묻자 나는 끄덕였다. 그는 오늘 박수진 씨와 결혼식을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사회판 뉴스 속보에 강준혁과 박수진이 결혼 등록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건강한 표정으로 수진이의 허리를 감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재벌 후의 강준혁, 신랑의 병치유 후 결혼 소식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이 변호사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유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고 강준혁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재호 변호사는 나의 행동을 보고 조용히 기다렸다. 전화는 3번 울린 뒤 연결되었다. 전화 너머에는 시끄러운 축하 소리와 음악이 들렸다. 지현아, 너 왜 전화해? 나 지금 결혼식 장소에 있어? 강준혁의 목소리는 매우 기뻐 보였다. 배경음악 속에서 박수진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후회했어? 그래도 늦었어. 나는 이제 수진이와 함께 살 거야. 나는 침을 삼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준혁 씨. 그냥 유산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 전화 너머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유산. 뭔 소리야? 아버지의 유산은 나한테 와야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강민석 선생님의 유언장을 봤어요. 자녀의 합법 배우자 제게 유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 부속 조항도 확인했어요. 이혼이 상속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상속권이 유지된다라는 거? 사기 행위. 뭐라고 하고 있어? 너 그냥 못마땅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강준혁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배경에서 수진이가 오빠, 뭐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병을 알았어. 병리 결과도 있잖아. 그 병리 결과는 박수진 씨의 아버지가 조작한 거예요. 나는 차분히 이어갔다. 5천만 원을 병원 비용시라고 이름 붙여 수진이 씨의 계좌로 보낸 거 기억나요? 그리고 진짜 병리 보고서도 가지고 있어요. 준혁 씨의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쾅 소리가 났다. 마치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다. 거짓말.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강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4년 전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숨겼을 때부터 의심했어요. 나는 서류의 서명을 끝내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180억 원은 내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없어.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강민석의 아들인데 유산은 나의 거야. 그래도 법률은 공평해요. 준혁 씨.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내게 한 속임수, 눈물, 시간을 갚는 격이에요. 180억 원은 너의 새 아내가 평생 동안도 손대지 못할 금액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지현, 너 이놈.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결혼 축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잘 살아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재호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님, 모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김 씨가 얻은 정의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만약 강준혁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증거를 보면 포기할 거죠. 회의실을 나갈 때 리셉션 직원이 나에게 경건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나는 그녀에게 살짝 미소를 보이고 외부로 나갔다. 서울의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불렀고
목적지를 친구의 집으로 설정했다. 가방 안의 서류가 무겁지만 나의 마음은 가벼웠다. 전화를 끊은 뒤 강준혁이 어떻게 황당해할지 상상했지만 그런 건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지불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할 것이다. 나는 친구의 집에서 한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기상했을 때 휴대폰에는 강준혁이 보낸 17통의 미착신과 수십 건의 문자가 쌓여 있었다. 김지현, 너는 거짓말 하지 마. 증거를 보여줘. 그래야 나는 믿는다. 우리 다시 얘기해. 유산은 나와 나눠 가지자. 마지막 문자는 너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 거야 라는 협박이었다. 나는 모든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이제 그와의 모든 관계는 끝났다. 오전 10시, 이재호 변호사의 문자가 왔다. 김 씨, 180억 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확인해 주세요. 나는 은행 앱을 열었고 화면에 뜬 큰 금액을 바라보았다. 이 금액은 나의 눈물과 노력을 대신 받은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준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이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김 씨, 강준혁 씨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유 원장의 진위를 의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된 법률 조언을 해줬다라고 저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에게 증거는 법원에서 제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가 지금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박 교수와 진짜 병리 보고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님, 저는 어제 모든 증거를 법원에 공증해서 제출했어요. 진짜 병리 보고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음성 증거까지요. 잘하셨어요, 김 씨. 이제 강준혁 씨는 반박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이 증거들로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박탐정이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 강준혁 씨가 병원에서 큰 소란을 피웠어요. 박 교수를 붙잡고 진짜 병리 보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고소하며 폭발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박 교수는 결국 자신이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이 모든 걸 촬영했고 뉴스에 올라갔어요. 나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병원 교수, 재벌 후예와 공모로 병리 결과 조작 강준혁, 유산 탐욕으로 아내에게 거짓말하다 폭로 등의 제목이 뉴스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강준혁이 박 교수를 당당히 쳐다보는 사진과 경찰이 그를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이미숙 씨도 병원에 와서 우리 준혁은 결백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문서 그날 저녁, 강준혁이 나의 친구 집 앞에 왔다. 김지현, 나와 얘기해. 너는 나를 속였어. 그의 목소리가 외부에서 들렸다. 친구가 무서워하며 나를 붙잡았다. 지현아, 어떡해. 경찰을 불러야 해? 괜찮아. 그냥 기다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았다. 강준혁은 엉망진창의 모습이었고 눈에는 혈관이 팡팡 튀어나왔다. 박수진이 그 옆에 서서 오빠, 그만해요 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강준혁이 제 친구 집 앞에 있어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차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 씨의 행위는 사기와 협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이 강준혁을 대화하고 곧 그를 경찰차에 태웠다. 그는 차 안에서 나를 보고 김지현,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외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박수진은 혼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됐지만 사기꾼의 아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 것이다. 이튿날 이재호 변호사가 소식을 전했다. 김 씨, 강준혁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박 교수와 박수진 씨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씨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유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유언장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싱가포르 이민 관련 서류를 최종 확인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다음 달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친구가 나에게 정말 갈 거야?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라고 묻자 나는 미소를 띠었다. 여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이 더 많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저녁, 나는 강남의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갔다. 아파트는 이제 강준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권은 시어머니에게 넘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보냈고 가장 아픈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이곳의 모습을 찍고 돌아섰다. 가는 길에 나는 3년 전 찾은 DNA 검사 보고서를 꺼냈다. 이 보고서는 나의 복수를 시작하게 한 핵심 증거였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이런 나쁜 기억들은 모두 버려야 한다. 택시 창밖의 서울 풍경이 점차 뒤로 사라졌다. 나는 앞을 바라보며 미소를 만들었다. 싱가포르의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는 6시간 동안의 비행을 끝내고 착륙했다.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햇살과 바다의 풍기가 느껴졌다. 싱가포르는 청결하고 현대적인 도시였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나는 미리 예약했던 호텔로 이동했고 방 창밖으로 보이는 마라나스카 해변이 아름다웠다. 문서 이곳에서 나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틀 뒤 나는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만났다. 저는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겪었던 경험을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법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계획을 듣고 칭찬했다. 김 씨의 아이디어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이기 때문에 펀드 운영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펀드의 이름은 빛의 여정으로 정했다. 의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여정을 지원하다라는 의미였다. 나는 180억 원 중 100억 원을 펀드의 초기 자금으로 투입했고 나머지는 개인 자산으로 관리했다. 변호사와 함께 펀드 운영 규정,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세웠고 한 달 뒤 빛의 여정 펀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출범 기념 행사에는 싱가포르의 여성단체 대표, 기업가들, 그리고 한국에서 왔던 친구도 참석했다. 친구가 나에게 안겨 말했다. 지현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자신의 아픔을 힘으로 바꿨어. 나는 미소를 띠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이재호 변호사, 박탐정, 그리고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에서 나는 연설을 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속임수와 배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빛의 여정 펀드는 그런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감의 첫걸음이에요. 행사가 끝난 뒤 이재호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김 씨, 강준혁 씨의 재판이 끝났어요.
사기 혐의와 협박 혐의로 3년형이 선고되었고, 박 교수는 직권남용과 증거조작 혐의로 2년형, 박수진 씨는 공범 혐의로 1년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준혁 씨가 김지현 씨에게 양도했던 아파트와 저축금은 사기로 얻은 재산이라고 판정되어 모두 김 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크게 안도했다. 법률이 공평하게 판단했다. 그럼 시어머니 이미숙 씨는요? 그녀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지만 범행 정도가 가벼워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금은 강 씨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이재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 씨. 이제 편안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도 돼요. 펀드 출범 후 한 달 만에 첫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왔던 여성으로 남편의 폭력과 재산 독점을 겪고 이혼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고 있었다. 나는 직접 그녀와 만났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창업 교육을 제공할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저는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나는 여전히 매일 바쁘다. 펀드 운영, 지원 대상자 관리, 새로운 투자 기회 탐색 등으로 시간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바쁨이었다. 이전의 삶은 강준혁과 그의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지만 지금의 삶은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평온하지만 동시에 활기찬했다. 어느 주말 나는 싱가포르의 한국 마트에 갔다. 한국 음식을 사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동네 마트에서 갑자기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펀드 광고, 빛의 여정, 김지현. 이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할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남성은 마트 직원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펀드 광고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익숙했다. 강준혁의 친구였던 이민우였다. 그는 과거 강준혁이 나를 속일 때도 함께 웃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민우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지현 씨, 당신 여기 계시다고?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준혁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의 표정은 애써 슬픔을 감추고 있었다. 그럼 이 펀드는 당신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저의 경험을 통해 많은 여성을 돕고 싶어 만들었어요. 나는 미소를 띠었다. 이민우 씨,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강준혁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때 강준혁을 말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마트에서 나온 뒤 나는 강가를 걸었다. 석양이 한강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첫 지원 대상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김 사장님, 저의 작은 카페가 오늘 문을 열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만들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싱가포르의 햇살은 정말 따뜻했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다. 박민주 씨의 카페 빛나는 오후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그녀가 직접 제과한 크로플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보냈다. 김 사장님, 매일 손님들이 여기 분위기가 따뜻해라고 말해요. 저는 이제 혼자라도 자립할 수 있게 됐어요.
편지지 마지막에는 작은 빛나는 별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빛의 여정 펀드의 로고였다. 나는 편지를 책상에 꽂고 다음 지원 신청서를 펼쳤다. 신청자는 이수진, 32세,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한국기업 금성무역의 마케팅 팀원이었다. 그녀의 신청서에는 상사의 성희롱과 업무 방해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지만 퇴사 시 기업이 부적격 근로자라고 명시한 경력 증명서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가로 상사가 저의 창작 아이디어를 빼앗아 승진했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충격적인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이수진 씨와 펀드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안경 뒤에 눈이 붉어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 사장님, 저는 3년 동안 금성무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작년 신제품 마케팅 계획을 제출했는데 상사인 이재훈 부장이 저의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제출했어요. 그 뒤로 그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계획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줬으니 잘 따라오면 이런 식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줬다. 작년 9월에 상사에게 보낸 계획서 이메일, 이재훈 부장이 제출한 계획서와의 비교 자료, 그리고 성희롱을 한 카톡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증거로 인사부에 신고했지만 이재훈 부장이 인사팀장과 친분이 있어서 신고가 묵살되었어요. 결국 저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경력 증명서에는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라고 적혔어요. 나는 박탐정을 호출했다. 박탐정, 금성무역의 이재훈 부장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이수진 씨의 계획서를 빼앗은 증거, 성희롱 사실, 그리고 경력 증명서 조작 내용을 모두 찾아주세요. 싱가포르의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씨. 5일 안에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나는 이재호 변호사와 싱가포르 노동법률에 대해 상담했다. 싱가포르 노동법상 근로자가 창작한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상사가 이를 빼앗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또한 성희롱과 경력 증명서 조작은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거짓 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율이 매우 높고 금성무역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일 뒤 박탐정이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재훈 부장이 이수진 씨의 계획서를 수정한 편집 기록, 금성무역 인사팀과의 뒤통령 내용, 그리고 이재훈 부장이 다른 직원에게도 성희롱을 했다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씨, 금성무역가 다음 주 화요일에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재훈 부장이 주요 연사로 나설 거예요. 나는 이수진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이수진 씨, 다음 주 화요일 행사에 참석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재훈 부장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당신의 정의를 찾을 거예요. 그녀는 겁먹은 표정을 보였지만 곧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끄덕였다. 네, 김 사장님. 저도 이제 겁내지 않아요. 행사 당일, 금성무역의 신제품 출시 행사장은 호텔 컨벤션홀에 열렸다. 기자들과 고객들로 가득 찼고 이재훈 부장이 자신의 창의적인 계획을 자랑하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 신제품 계획은 저의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입니다. 금성무역과 시장에서 선두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게요. 그 순간 나와 이수진 씨가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이재훈 부장, 그 계획은 정말 당신의 것이나요? 나의 목소리가 크게 퍼졌다. 행사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재훈 부장은 놀란 표정을 하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자 이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다. 이 부장, 그 계획은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작년 9월 15일에 당신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그 계획서를 기억하시나요? 이수진 씨는 스크린의 계획서, 이메일과 편집 기록을 보여주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쏘기 시작했고 금성무역 대표이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또한 당신은 저에게 성희롱을 하고 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저의 직업 생활을 망치려 했어요. 그녀는 카톡 내용과 경력 증명서 원본을 함께 보여줬다. 이재훈 부장은 황당해하며 거짓말이다. 이 녀석이 원한 것이 없어서 꿰고 있는 거다. 라고 외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금성무역 대표이사는 급히 행사를 중단하고 기자들에게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금성무역은 이재훈 부장을 즉시 해고하고 이수진 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배상금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발표했다. 문서 경력 증명서도 정정되어 우수한 근로자로 퇴사라고 수정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현아, 한국뉴스에서 강준혁 소식이 나왔어. 감옥에서 노동할 때 허리가 다쳤다고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침을 삼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친구가 잠시 침묵했다가 지현아, 너는 정말 강해졌어라고 말했다. 나는 창밖의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봤다. 많은 여성들이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다. 빛의 여정 펀드가 이수진 씨의 사건을 통해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 여성 권익 단체인 글로벌 위멘스 포럼 기나에게 연락을 취했고 펀드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사장님, 당신의 펀드가 실제로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피폭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인데 빛의 여정비 파트너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는 여성 경제 독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법률 상담, 창업 교육, 소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 달 동안 글로벌 위멘스 포럼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펀드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싱가포르를 떠나는 날 박민주 씨가 카페에서 만든 특제 케이크를 선물해줬다. 김 사장님, 한국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저의 카페도 빛의 여정대 속한 하나라고 생각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현 사장님, 빛의 여정 펀드가 국제적인 파트너를 얻은 건데 한국 여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이 불공정한 대우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빛의 여정은 곧 서울에도 사무소를 열 계획이고 한국 여성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변했다. 경호원의 안내로 공항을 나갔을 때 한 명의 택시 기사가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 협약 체결식은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의 여성단체 대표, 정치인, 기업가들이 참석했고 이재호 변호사와 박탐정도 와줬다. 체결식이 끝난 뒤 호텔 로비에서 한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사장님, 저의 회사도 여성 직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빛의 여정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호텔 앞에서 택시가 정차했고 운전사가 하차해서 손님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 운전사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운전사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그가 강준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옷은 낡은 운전복이었으며 손에는 수고로움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이라고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었다. 강준혁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크게 떴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다. 김지현.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강준혁 씨. 잘 지내고 계시죠? 그는 몸을 떨렸다. 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180억 원. 그 돈은 나의 거였어. 그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호텔 경비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으로 막았다. 그 돈은 법률적으로 저의 것이고 지금 빛의 여정 펀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을 돕고 있죠. 나는 펀드의 팜플렛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그 돈이 하는 일입니다. 강준혁은 팜플렛을 받고 살펴보았다. 표지에는 빛의 여정,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성들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나의 사진과 펀드가 지원한 성공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가 이수진 씨의 카톡 내용과 경력 증명서 정정 소식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네, 이수진 씨는 저의 펀드가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나는 미소를 띠었다. 강준혁 씨, 당신은 180억 원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죠? 강준혁은 팜플렛을 떨어뜨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 그건 나의 거였어. 그의 몸이 왜소해 보였다.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지현아, 용서해줘. 나는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말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강준혁은 눈을 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기절했다. 경비원들이 그를 안아서 의자에 앉혔고 구급차를 불렀다. 나는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섰다. 이재호 변호사가 나의 옆에 와서 말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결과이자 최고의 복수입니다. 저녁, 한국의 친구와 만나 식사를 했다. 지현아, 오늘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기사에서 봤어. 강준혁이 너 앞에서 기절했다는 거?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 나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그의 실패는 나의 성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빛의 여정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 이틀 뒤 서울 사무소 개업식을 했다. 첫째로 지원할 대상은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 5명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인사를 했다. 저는 당신들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유의 첫걸음이에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잡았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싱가포르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거기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빛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빛의 여정은 동남아시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열었고 첫 해에만 200명 이상의 여성에게 경제 지원과 법률 도움을 제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베트남의 나이 25살의 리나 씨였다. 그녀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학교를 그만뒀지만 펀드의 지원으로 의류 디자인 학교를 다녔고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김 사장님, 당신이 여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걸 기억해요. 저는 그 말을 따라왔어요. 리나 씨의 브랜드 출시 행사에 나는 직접 참석했다. 행사장 벽에는 빛의 여정 로고와 함께 각국 지원받은 여성들이 보낸 손글씨 편지가 걸려 있었다. 이것이 저의 최종적인 복수입니다.
나는 이재호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그가 웃으며 끄덕했다. 김 씨는 원한 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불의를 바꾸는 거였죠. 그날 저녁, 박 탐정이 한국에서 온 소식을 전했다. 강준혁 씨가 택시 운전을 그만뒀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고객들의 시선도 못 견디는 건지라고 해요. 시어머니 이미숙 씨는 빈곤 구제를 받고 있지만 병이 나아지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강 씨 가족은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결말을 맞았을 뿐이다. 다음 주, 빛의 여정 펀드가 설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싱가포르 대통령 부인도 참석해 펀드의 활동을 칭찬했고 기존 지원받은 여성들 대부분이 모였다. 박민주 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하나 더 확장했고 이수진 씨는 금성무역에서 배상금을 받아 자신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함께 빛의 여장 합창곡을 불렀고 노래 끝에 모두 나에게 포옹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회사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4년 전 강준혁의 DNA 보고서를 버렸을 때 챙겨온 작은 별 모양 스티커가 놓여 있었다. 그때는 혼란과 분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의 상징이다. 나는 스티커를 새로 구매한 사무용 노트에 붙였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빛이 되자라고 적었다. 이튿날 아침, 이재호 변호사가 유언장 관련 서류를 최종적으로 보내왔다. 강민석 선생님의 유언장에는 덧붙임 글이 있었어요. 나의 아들에게는 재물보다 인격이 중요하다. 그가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의 유산은 그 배우자가 더 잘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민석 선생님은 아마도 이 결말을 예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나에게 정의는 언젠가 찾아온다라는 확신을 주었다. 펀드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여성법률 교육 캠프로 불법적인 폭력이나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료로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첫 캠프에는 500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고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픈 순간에 왜 나만 이렇게 됐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빛의 여정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달 뒤, 한국에서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사장님, 강준혁 씨가 요양원에서 빛의 여장 펀드의 기사를 봤다고 해요. 그는 나는 정말 잘못했다라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 그리고 시어머니도 지현아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웃음을 쳤다. 그들의 후회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걸 바랍니다. 저녁, 나는 싱가포르 강가를 걸었다. 리나 씨가 보내준 의류 브랜드 샘플과 함께 각국 수혜 여성들이 보낸 선물이 가방에 들어있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멀리에는 빛의 여정 사무소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4년 전 병원 소방 통로에서 전신이 얼어붙었던 그날을 기억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준혁과 그의 가족이 준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결혼 7년의 시간을 버렸지만 그 대가로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수진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 김 사장님, 저의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이 모든 건 당신 덕분입니다. 저도 다른 여성들에게 빛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만들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히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마치 나의 책상에 붙인 별 스티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다. 빛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여성들이 많고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계속된다. 이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결코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햇살이 내 앞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자신의 길을 확실히 걸어갔다.